지금 대선과 관련된 후보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한국은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밀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이견이 없는 걸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가 볼 때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국내 주식은 되게 좀 저평가 구간에 많이 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막 들더라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지금 어떤 시황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그 다른 것보다도 대선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를 결정하는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향후에 먹고 살 게 하나씩 나왔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없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 대선과 관련된 후보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한국은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밀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이견이 없는 걸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가 볼 때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거고, 이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관세도 무관하고 나름대로 글로벌 경제도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엄청나게 뿌려지는 한국의 유동성, 이 돈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그 업종이나 기업,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수익률 게임에 대한 기회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 산업군이 뭔지 얘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AI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더 많은 어떤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으로 선거가 본격화되면 양당 분들의 어떤 공약을 볼 필요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양당에 있는 분들의 공약이 의외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산업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내가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당의 후보시든 야당의 후보시든 똑같은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다른 게 있다라면 정책 지원 금의 차이, 여기는 100조, 뭐 여기는 200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어떤 분이 되셔도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정치면에서 양당 유력 후보의 정책을 보고 이게 만약에 양당 후보가 겹치는 거라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시총의 상당 부분이 그 반도체 쪽이고 네. 또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인데, 이쪽에 결국에는 뭐 주가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쪽의 어떤 업황 아니면 업계의 어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전망이 제일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전체 업황이 좋아지고 나쁘고를 떠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비메모리, 일명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죠.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을 믿고 야 이제는 TSMC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도 맡기고 그래서 이거 좀 해주라 라는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좋든 싫든 HBM, 이와 관련된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수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실망한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려 이 파운드리 쪽, 즉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왜냐면 이 기대는 왜 하냐면 TSMC가 이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꽉 차서. 아무리 TSMC라도 막 캐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 시설밖에 없는데 야 니들이 아무리 가져도 난 이건 이제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 라고 하면, 삼성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우 진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한번 삼성에 맡겨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조만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폭발적으로 오른다던가 아니면 유의미하게 정말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에 따라서도 또 실적이 많이 연동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삼성전자. 근데 요즘에 디램 뭐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뭐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디램 가격이 올라가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소비가 줄 경우 향후에 안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미리 선반영하고 네,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올라갔던 게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구 환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예전 물건을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다 보니 실제로 중국에서 휴대폰을 이번에 많이 바꾸는 수요가 있었었고, 두 번째는 선구매, 그죠? 그래서 야 2분기부터는 물건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애플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폰을 정말 많이 사재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실제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10배가 더 팔렸어요. 물론 모델이 훨씬 구형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나온 새 모델이 한 2번 정도 이전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반값으로 내놨더니 엄청 팔렸거든요. 지금이 16이거든요. 한 14. 뭐 14 정도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14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엄청 낮춰줬더니 10배가 팔렸어요. 이런 것도 또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딥시크 이후에 내가 서버를 구성을 할 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GPU하고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RTX 5090이라는 그런 어떤 그래픽 카드하고 그다음에 아주 질 좋은,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컴퓨터 5개 정도만 모아놓으면 소형 LLM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늦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좋았었는데 일단 선구매에 따른 부분들이 2분기부터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각들이 있어요. 오르면 좋긴 한데 아직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되려 파운드리 쪽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HM은 그럼 당분간은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 그렇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HBM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여러 차례 했다가 너무 실망한 적이 많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빠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외가 나오면 주가 반영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첫날 나오는 거 보고 사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HBM의 어떤 매출이나 순이익 그 부분이 삼성전자 전체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디램 호황이나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디램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 HBM이라는 게 이제 디램을 12개 또는 8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붙이는 건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붙이는 기술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번에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설계부터 다시 해, 반도체 설계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붙여야 되는 반도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게 발열도 많고 전력도 더 소모했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디램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건 팩트니까 뭐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뭐 공식 기사화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 건설사 출신이긴 한데 지금 건설업이 가장 힘든데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선 후보들의 양당 공약을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을 할 것이고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막 네.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하면 건설업 파트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실제 좋아졌고요. 실제 좋아졌고 최근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H자 들은 애들 두 기업 보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 건설업이 좋지는 않은데 서울에서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부동산 TV 나와서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신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정해져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걸 만드는 기업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나머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엔 그런 관련 기업들이라면 의외의 시세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뭐 지금 안 좋았지만 이미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미 또 벌써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오르는 거 보면 맞습니다. 또 실적도 또 따라올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방산하고 조선은 계속 좋은 건가요? 저는 기업마다는 다르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산하고 조선을 대체할 수 있는 또 국가나 기업이 아직은 부재한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도 방산도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추천의 개념도 그렇죠. 아니고요. 네. 매수매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개별 기업들이 뭐 이게 각자 도생을 하는 건지 산업별로 도생하는 그림인 거고 그건 제가 볼 땐 3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2, 3년 전에 2차 전지 배터리가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죠. 네. 근데 2차 전지 기업들 빼놓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수 상승이 미약했던 거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방산하고 변압기였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 네. 근데 지수는 또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 업종이나 기업별로는 참 정말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선 후보 공약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상법 개정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가 만약에 이제 그 실제 적용이 되면 국내 주식 시장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된다 아니다는 뭐 아직 그렇죠. 모르지만 예. 만약에 상법 개정이 뭐 정말 반영이 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은 상법 개정만 되느냐 상속세 개정도 같이 되느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되게 많죠. 나름대로 대주주 총수들 보면 지분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환 출자 구조로 네.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제 2세가 아니라 3세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 몇 번 내고 나면 사실 기업의 지분을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대주주 지분이 과 관련해서 상속세가 많이 경감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나눠서 첫 번째는 이번에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상속세 개정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면 의외로 주주 밸류업과 관련된 그리고 M&A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버텨지면서 저는 의외로 다른 쪽에서 지수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종목별로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법 개정은 됐는데 상속세 개정이 안 됐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에 강제성을 부여했을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무조건 소각을 해라 이러면 일부 기업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상속의 이슈가 좀 덜한 곳들. 그렇죠. 예를 들면 주인은 없는 기업들, 네. 금융주들, 그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렇죠. 우리 뭐 은행들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주주도 아니고 그냥 고용된 분들이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실제 내 회사인 거고 오너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우호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사겠다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겠죠. 다만 그중에서도 일부 모범을 보이는 기업은 제가 볼 때도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차별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법 개정까지 된다고 하고 상속세까지 되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주주 밸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상법만 개정된다라면 일부 기업 중심으로 국한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주주, 뭐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결국에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니까 안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할 요인이 없어져요. 역설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개정된다면은 생각보다 좀 지수 레벨업이 확 레벨업도 오를 가능하죠. 수도 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몇몇 대기업하고 금융주가 올라간다면 네. 사실 다른 것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지수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미 뭐 선거 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셨을 때 이사님은 뭐 올해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미국과 한국 뭐 둘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조금 더 뭐 좋게 보세요? 사실은 어디를 더 좋게 본다는 의미가 없는 게 AI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산업의 변화는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측에서는 또 다른 대선의 이슈 때문에 우리 새로운 먹거리들이 생긴다 보면 우리 안에서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는 한국이 더 유리할 것 같고 중대형주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이라 저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나름대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업적인 변화냐 아니면 정권의 변화냐 이에 따라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금이 요즘 막 너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금 산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원래 금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뭐 실질금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중국의 중앙은행이 매입 주체로 바뀌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도 그 이면에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은 글로벌이 옛날 같지 않게 일단 물가가 이제 낮아지는 그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어떤 변화는 사실은 비용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상당 부분 가미가 돼 있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의외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안전자산이라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미 국채밖에 없는데 네. 실제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금이란 대체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닌가.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또 나름대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신뢰를 갖고 이렇게 되면 또 금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최근에는 가장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국에 불안을 뭐 먹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렇죠. 금인데 네. 지금은 그만큼 또 불안했던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뭐 계속 불안정이 이어진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조금 조심해서 그건 언제든지 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무작정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워낙 또 말을 잘 바꾸시는 맞아요. 분이니까 또 생각보다 또 금방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에 대한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미 국채 금리를 낮추는 건데 네. 미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어쨌든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미 국채 수요를 많게 하게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키워서 미 국채 수요를 줄이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미 국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트럼프 그 정책의 핵심은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그 미국채를 어떻게든 좀 싸게 차환 발행을 싸게 하느냐. 차환을 네. 좀 해가지고 우선 급한 불을 끄냐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5월 정도에 많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4, 5월 달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5월 이후에는 확실히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5월 이후에는 차원 발행이 되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정책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환율 가지고 네. 지금 뭐 원화 절상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럴 때 국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요 환율 이건 아직 뭐 투자 판단에 고려할 건 아닐까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은행들 같은 게 외환 딜러들도 원래 환율 전망 안 하는 거 아세요? 예. 너무 어려워서. 예. 원래 당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환율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에 아마 하루에 98%가 제가 알기로는 투기 거래고 그날 당일로 포지션 청산하는 거지 네. 내가 길게 보고 달러를 들고 가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기관들은 그거 하는 거 안 합니다.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 그럼요. 아니 전망이 안 돼요. 왜냐면 환율을 구성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거, 너무 경제적인 거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방향을 잡기가 너무 어렵고 왜냐면 보통 환율은 보통 베팅을 할 때 100배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100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롱으로 얼마나 길게 들고 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쉽게 전망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옛날만큼 미국이 신뢰를 갖는다고 해도 예전만큼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보면 위험해서 원화가 되게 약세일 줄 알았는데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보니까 미국이란 투자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너무 미국만 좋다라고 투자를 했었는데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금도 있고 아니면 요즘 중국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대안들이 있으면 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이전만 하지 못하다라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커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전만큼 뭔가 미국에 대한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갈 거나 아니면은 환율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글로벌적인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뭐 다양한 지금 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의 이사님의 의견을 잘 더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